건강검진은 많이 받을수록 안전하다. 조기 발견이 생명을 구한다. 그 건강검진이 사실은 당신의 건강을 해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이제 90세입니다. 잃을 게 없어요. 그래서 오늘 모든 걸 털어놓겠습니다. 병원들이 결코 말하지 않는 충격적인 이야기. 70세 이상에게는 특정 검진이 독이 될 수 있어요. 오늘 단 10분만 투자하세요. 평생 수백만 원을 아끼고 진짜 필요한 검진만 하시는 방법을 알 수 있습니다. 저는 45년 경력의 내과 전문의 이용덕입니다. 대학병원 내과에서 수만 명의 환자를 진료해 왔고 지금은 여러분처럼 은퇴 후에 인생의 막을 보내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의료계가 숨기고 싶어하는 불편한 진실입니다. 왜 병원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해주지 않을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돈 때문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아무 증상도 없는데 검진에서 이상 소견이 나왔다며 추가 검사를 권유받으신 적 말입니다. 그리고 그 검사에서 또 다른 의심스러운 부분이 발견되어 계속해서 검사를 받게 되신 적은요? 이것이 바로 현대 의료의 함정입니다. 제가 오늘 폭로할 내용은 이겁니다. 70세 이상이라면 절대 받지 말아야 할 검진이 정확히 3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받아야 할 검진은 단 2가지뿐이에요. 나머지는 모두 돈 낭비이자 건강을 해치는 행위입니다. 더 충격적인 건 이 사실을 모든 의사들이 알고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아무도 말하지 않아요. 왜일까요? 병원 경영진들이 싫어하거든요. 수익이 줄어들 테니까 말입니다. 저는 이제 90세입니다. 잃을 게 없어요. 그래서 오늘 모든 걸 털어놓겠습니다. 여러분이 이 영상을 10분만 보신다면 더 이상 병원에 속지 않으실 수 있을 겁니다. 내 나이에 내 상황에 정말 필요한 검진만 받으시게 될 거예요. 그런데 잠깐 이 이야기를 듣기 전에 한 가지만 약속해 주세요. 이 정보가 정말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 버튼을 꾹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잊지 마세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도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많은 분들이 이 진실을 알 수 있도록 말이죠. 자, 그럼 이제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왜 우리가 불필요한 검사에 늪에 빠지게 되는지 그 심리적 메커니즘부터 파헤쳐 보겠습니다. 우리는 불확실성을 견디지 못합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이 과도한 검사를 부르는 거죠. 병원들은 바로 이 심리를 교묘하게 이용합니다. 조기 발견이 최선입니다. 예방이 치료보다 중요합니다. 이런 그럴듯한 말로 여러분을 유혹하는 거예요. 하지만 진실은 이겁니다. 조기 발견이 항상 좋은 건 아니에요. 때로는 발견하지 않는 게 더 나을 때도 있습니다. 특히 고령자의 경우에는 더욱 그래요. 제가 진료실에서 만난 한 분을 소개해 드릴게요. 80세 할머니셨는데 매년 종합검진을 받으시던 분이었어요. 어느 해 CT에서 폐에 작은 결절이 발견됐습니다. 크기는 불과 5mm. 의사는 추적 관찰이 필요하다며 3개월 후 재검을 권했어요. 그 할머니는 그날부터 잠을 못 이루셨습니다. 혹시 암이면 어쩌지? 하는 걱정에 사로잡히셔서 말이죠. 3개월 후 재검에서도 변화가 없었지만 의사는 또 3개월 후 재검을 권했어요. 이런 식으로 1년을 보내셨습니다. 결국 그 할머니는 어떻게 되셨을까요? 결절은 그대로였지만 불안과 스트레스로 인해 혈압이 올라가고 불면증에 시달리셨어요. 건강해지려고 받은 검진이 오히려 건강을 해친 거죠. 이것이 바로 제가 말하는 현대 의료의 함정입니다. 우연히 발견된 소견들, 의학용어로 우연병변이라고 부르는 것들이 오히려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실제로 미국의 한 대규모 연구 결과를 보면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납니다. 70세 이상에서 발견되는 우연병변의 90% 이상이 생명에 전혀 위협이 되지 않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런 소견들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받게 되는 스트레스와 추가 검사들이 오히려 건강을 해치고 있다는 겁니다. 더 심각한 건 이런 현상이 우리나라에서 더욱 극심하다는 거예요. 왜일까요? 우리나라 의료 시스템의 구조적 문제 때문입니다.
의료진들은 환자의 건강보다는 의료사고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과도하게 방어적으로 진료하게 됩니다. 혹시 놓치면 어쩌지? 하는 생각에 불필요한 검사까지 다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정작 환자에게는 이런 사실을 알려주지 않아요. 안전을 위해서, 확실히 하기 위해서 이런 말로 포장해서 검사를 권하죠. 하지만 실제로는 의료진 자신들을 보호하기 위한 측면이 더 클 때가 많습니다. 제가 40년간 의료 현장에서 지켜본 바로는 이런 문제가 점점 심해지고 있어요. 의료 기술이 발달할수록, 더 정밀한 검사가 가능해질수록 오히려 불필요한 소견들을 더 많이 찾아내게 되는 역설적인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요즘에는 인공지능을 이용한 영상 판독까지 도입되면서 아주 작은 변화까지도 놓치지 않고 찾아내게 됐어요. 기술적으로는 발전이지만 환자 입장에서는 더 많은 불안과 스트레스를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 된 거죠. 특히 요즘에는 인공지능을 이용한 영상 판독까지 도입되면서 아주 작은 변화까지도 놓치지 않고 찾아내게 됐어요. 기술적으로는 발전이지만 환자 입장에서는 더 많은 불안과 스트레스를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 된 거죠. 그럼 이런 과잉 검사 시스템은 언제부터 시작된 걸까요? 사실 이 문제는 하루아침에 생긴 게 아니에요. 지난 20년간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우리 의료 시스템을 잠식해 온 거죠. 1990년대까지만 해도 의사들은 환자의 증상과 진찰 소견에 주로 의존해서 진단을 내렸어요. 물론 필요한 검사는 했지만 지금처럼 무분별하지는 않았죠. 그런데 2000년대 들어서면서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검진센터라는 개념이 도입된 거예요. 건강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검사 시장이 열린 겁니다. 처음에는 조기 발견, 조기 치료라는 명분으로 시작됐어요. 듣기에는 참 좋은 말이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병원들이 깨달은 게 있어요. 아, 이게 엄청난 돈벌이구나. 한 번 검진을 받으러 오신 분이 평생 병원 고객이 되시거든요. 매년 정기 검진 받으시고 뭔가 이상하다고 하면 또 검사 받으시고 그러면서 계속 병원과 인연을 맺게 되는 거죠. 제가 몇 년 전에 직접 들은 이야기예요. 어느 큰 병원 회의에서 검진으로 벌어들이는 돈이 병원 전체 수입의 3분의 1이 넘었다는 보고를 들었거든요. 그때 정말 충격이었어요.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어요. 검진에서 이상한 게 더 많이 나와야 한다는 지시가 내려온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상한 게 나와야 더 자세히 봐야 한다며 추가 검사를 받게 되잖아요. 그래야 병원이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으니까요. 이때부터 의사들한테도 압박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놓치지 말고 다 찾아내라. 확실히 하려면 검사를 더 해라, 이런 식으로 말이죠. 의사 개인의 판단보다는 병원에서 정한 규칙이 더 중요해진 거예요. 특히 젊은 의사들은 더 심해요. 의대에서 배울 때부터 나중에 문제 생기지 않으려면 검사를 많이 해라고 배우거든요. 환자분이 정말 필요한지보다는 나중에 내가 욕먹지 않으려면, 이런 생각이 앞서는 거죠. 한 젊은 의사가 저한테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선생님, 저는 이 할머니한테 이 검사가 필요 없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 안 하고 나중에 뭔가 생기면 제가 책임져야 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권하게 돼요. 이게 지금 병원의 현실이에요. 의사들도 어쩔 수 없는 상황에 몰린 거죠. 자기 판단보다는 병원 규칙과 나중에 생길 수 있는 문제를 더 걱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가장 안타까운 건 환자분들이 이런 사실을 전혀 모른다는 거예요. 의사가 권하면 다 필요한 거겠지,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더 교묘한 건 검사를 권하는 방식이에요. 이 검사 안 받으시면 나중에 큰일 날 수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불안하게 만드시거든요. 그러면 환자분들이 그럼 받아야겠네요, 이렇게 되시는 거죠. 실제로 제가 본 바로는 검진 받으신 분 중에서 완전히 정상이라는 결과를 받는 분은 5명 중 1명도 안 돼요. 나머지 분들은 모두 계속 지켜봐야 해요, 아니면 추가 검사 받으세요, 이런 얘기를 들으시거든요. 이게 정말 환자분들을 위한 일일까요? 아니면 병원이 돈을 더 벌기 위한 일일까요?
가장 대표적인 예가 종양표지자라는 암 수치 검사예요. 암에 안 걸린 건강한 분도 그 수치가 좀 높게 나올 수 있어요. 그러면 더 자세히 봐야 한다며 CT나 MRI 같은 비싼 검사를 권하게 되죠. 결과가 어떨까요? 대부분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 몇 주 동안 환자분은 혹시 암인가 하며 잠도 못 이루시고 병원은 비싼 검사비를 받게 되는 거죠. 더 큰 문제는 이런 일이 의사들의 실력까지 떨어뜨리고 있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청진기만으로도 병을 잘 찾아냈는데 요즘 젊은 의사들은 검사 결과 없으면 진단을 못 내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럼 이제 핵심을 말씀드릴게요. 70세 이상 분들이 정말로 받아야 할 검진은 딱 두 가지뿐이에요. 바로 대장 내시경과 이내시경입니다. 왜 이 두 가지만 받으면 되는지 차근차근 설명해 드릴게요. 먼저 대장 내시경부터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대장암이 하루아침에 생기는 줄 아세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대장에 작은 혹, 우리가 용종이라고 부르는 게 먼저 생겨요. 그리고 이 용종이 암으로 변하는데 무려 5년에서 10년이나 걸린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다행인 일인지 아세요? 5년에서 10년이라는 시간이 있다는 건 우리한테 충분한 여유가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장 내시경은 5년마다 한 번씩만 받으면 돼요. 그럼 매년 받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전혀 필요 없어요. 오히려 너무 자주 받으면 몸에 해가 될 수 있어요. 대장 내시경은 마취도 해야 하고 장 청소약도 먹어야 하고 몸에 부담이 가는 검사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용종이 발견됐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때는 조금 더 자주 받으셔야 해요. 용종의 크기와 개수에 따라서 1년에서 3년 사이에 다시 받으시면 됩니다. 의사가 정확히 알려드릴 거예요. 하지만 용종이 없었다면? 그럼 5년 후에 다시 받으시면 됩니다. 그 사이에 혹시 뭔가 생겼을까?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과학적으로 입증된 사실이거든요. 두 번째로 중요한 검사가 이내시경이에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위암에 잘 걸려요. 왜일까요? 짠 음식을 많이 먹고 헬리코박터균이라는 세균 감염률도 높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내시경은 대장 내시경보다 조금 더 자주 받으셔야 해요. 2년마다 한 번씩 받으시면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중요한 건 매년 받을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그럼 1년에 한 번씩 받는 건 너무 자주라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1년에 한 번은 과도해요. 2년에 한 번이면 충분합니다. 다만 가족 중에 위암에 걸린 분이 계시다면 조금 더 조심하셔야 해요. 그런 경우에는 1년에 한 번씩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가족력이 있으면 위암 위험이 높아지거든요. 또 한 가지, 이내시경에서 전암성 병변이 발견됐다면 의사 선생님이 따로 스케줄을 잡아주실 거예요. 그때는 의사 말씀을 따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 두 가지 검사의 일정을 달력에 한번 적어보세요. 대장 내시경은 50세부터 시작해서 5년마다, 위내시경은 40세부터 시작해서 2년마다. 이렇게만 하시면 됩니다. 그럼 다른 검사들은 정말 안 받아도 되나요? 네, 대부분 안 받아도 됩니다. 오히려 받지 않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받아오신 종합검진에는 온갖 검사가 다 들어있죠? 심장 초음파, 뇌 MRI, 전신 PT, 혈액 검사 수십 가지. 이런 검사들 대부분이 사실은 불필요해요. 특히 증상이 없으신 분들한테는 더욱 그래요. 아무 증상도 없는데 심장 초음파를 받아서 판막에 약간 이상이 있다는 말을 들으면 어떤 기분이실까요? 밤잠을 설치게 되죠. 하지만 그런 소견들 대부분은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자연스러운 변화예요. 뇌 MRI도 마찬가지예요. 일정 나이가 되면 뇌에 작은 점들이 보이는 게 정상이에요. 하지만 그런 걸 보면 혹시 치매가 올까? 뇌졸중이 올까? 걱정하게 되시잖아요. 전신 PT는 더 심각해요. 이 검사는 방사선 피폭량이 엄청나거든요. 흉부 엑스레이를 400번 찍는 것과 같은 양이에요. 그런데 이런 검사를 매년 받으신다고?
오히려 몸에 해가 될 수 있어요. 제가 40년간 환자들을 보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진짜 건강을 지키는 건 검사가 아니라 생활 습관이라는 거예요. 매일 30분씩 걷기, 금연, 금주, 적당한 식사량, 충분한 수면. 이런 기본적인 것들이 어떤 검사보다도 중요해요. 검사는 아무리 많이 받아도 병을 예방해 주지 않거든요. 이미 생긴 병을 찾아내는 것뿐이에요. 그런데 요즘 분들은 생활 습관은 안 바꾸시면서 검사만 열심히 받으세요. 담배는 계속 피우면서 폐암 검사는 매년 받고, 술은 계속 드시면서 간 검사는 자주 받고. 이게 말이 되나요? 진짜 건강하게 오래 사시려면 검사에 의존하지 마세요. 대신 매일매일의 생활을 바꾸시는 게 훨씬 더 중요해요. 이제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70세 이상 분들이 절대로 받으면 안 되는 검진 3가지입니다. 이 검사들은 여러분의 건강을 해칠 수 있어요. 병원에서 아무리 권해도 거절하세요. 첫 번째, 심장 초음파입니다. 심장 검사가 왜 안 좋아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들어보세요. 아무 증상도 없는 분이 심장 초음파를 받으면 10중 8구 이상 소견이 나와요. 판막이 조금 새고 있네요. 심장벽이 약간 두터워졌네요. 혈류가 조금 느려졌네요. 이런 말들을 듣게 돼요. 그러면 어떤 기분이실까요? 갑자기 심장병 환자가 된 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하지만 이런 소견들은 대부분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생기는 변화예요. 70세가 넘으면 심장도 늙는 거거든요. 마치 얼굴에 주름이 생기는 것처럼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문제는 이런 진단을 받고 나면 평생 불안하게 사신다는 거예요. 계단 올라가면 안 되겠다. 무거운 것 들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에 활동량이 줄어들어요. 그러면 오히려 더 빨리 늙게 되죠. 더 심각한 건 이런 소견 때문에 불필요한 약을 드시게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혈압약, 혈액순환 개선제, 심장약. 이런 약들을 평생 드시게 될 수 있어요. 실제로 제가 본 경우예요. 80세 할아버지가 심장 초음파에서 경미한 판막 역류라는 진단을 받으셨어요. 그 전까지는 산책도 잘 하시고 정정하셨는데 그 진단 이후로 집에만 계시게 됐어요. 심장이 나쁘다는 생각에 움직이기를 무서워하시게 된 거죠. 그분이 어떻게 되셨을까요? 1년 만에 근력이 현저히 떨어지시고 우울해지셔서 오히려 건강이 나빠지셨어요. 검사를 받지 않았다면 계속 건강하게 지내셨을 텐데 말이죠. 두 번째, 뇌 MRI와 MRA입니다. 뇌 검사는 중요하지 않나요? 치매나 뇌졸중을 미리 발견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뇌 MRI를 찍으면 거의 모든 분들한테서 이상 소견이 나와요. 뇌혈관에 좁아진 부분이 있네요. 뇌에 작은 경색이 있네요. 뇌 위축이 약간 있네요. 이런 식으로 말이죠. 그런데 이런 소견들이 정말 위험한 걸까요? 대부분은 아니에요. 나이가 들면 뇌도 늙는 거거든요. 마치 머리카락이 휘어지는 것처럼 자연스러운 변화예요. 문제는 이런 소견을 듣고 나면 치매가 올까? 뇌졸중이 올까? 하는 불안에 시달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혈액순환 개선제나 뇌혈관 확장제 같은 약을 처방받게 되죠. 더 위험한 건 뇌혈관 조영술이나 스텐트 시술까지 권유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시술들은 합병증 위험이 있어요. 건강했던 분이 시술 때문에 뇌졸중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제가 직접 본 사례입니다. 75세 할머니가 뇌 MRA에서 경동맥 협착이 발견됐어요. 의사는 스텐트 시술이 필요하다고 했죠. 다행히 가족분들이 신중하게 생각해서 다른 병원에 상의했어요. 두 번째 병원에서는 증상이 없으니 약물 치료만 해도 된다고 했어요. 세 번째 병원에서는 나이를 고려하면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고 했고요. 같은 검사 결과인데 의견이 이렇게 다를 수 있어요. 세 번째, 전신 PT, CT입니다. 이건 정말 위험한 검사예요. 특히 70세 이상 분들한테는 독이 될 수 있어요. 첫째, 방사선 피폭량이 엄청나요. 흉부 엑스레이를 400번 찍는 것과 같은 양이에요.
젊은 사람도 위험한데 고령자분들한테는 더욱 위험하죠. 둘째, 전신을 다 찍다 보니 우연히 발견되는 소견들이 너무 많아요. 간에 점이 있네요. 폐에 결절이 있네요. 췌장이 조금 이상해 보이네요. 이런 말을 듣게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추가 검사를 받게 되죠. 조직 검사, CT, MRI. 끝없는 검사의 연속이에요. 그 과정에서 받는 스트레스와 부작용은 말할 것도 없고요. 실제로 제가 본 경우입니다. 78세 할아버지가 PET-CT에서 췌장에 의심스러운 음영이 발견됐어요. 가족들은 물론 본인도 췌장암인가 하는 공포에 떨었죠. 정밀 검사를 위해 내시경으로 췌장 조직 검사를 했는데 그 과정에서 췌장염이 생겼어요. 한 달간 입원하시고 엄청나게 고생하셨어요. 정작 조직 검사 결과는 정상이었는데 말이죠. 이런 일들이 매일같이 벌어지고 있어요. 건강을 확인하려다가 오히려 병을 얻게 되는 거죠. 그럼 이런 검사들은 언제 받아야 하나요? 증상이 있을 때입니다. 가슴이 아프거나 숨이 차면 심장 검사를 받으세요. 머리가 아프거나 어지러우면 뇌 검사를 받으시고요. 이상한 덩어리가 만져지거나 체중이 급격히 빠지면 PT, CT를 받으셔도 돼요. 하지만 아무 증상도 없는데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받는 건 정말 위험해요.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거든요. 병원에서 나이가 드시니까 한번 받아보세요 라고 권한다면 단호하게 거절하세요. 증상이 없으니까 받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면 돼요. 여러분의 건강은 여러분이 지키는 거예요. 의사 말이라고 다 따를 필요는 없어요. 특히 불필요한 검사는 용기 있게 거절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여러분 각자의 상황에 맞는 검진 계획을 세워보겠어요. 제가 40년간 환자분들을 보면서 크게 4가지 타입으로 나눠봤거든요. 혹시 여러분은 어느 타입에 해당하시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첫 번째 타입 불안형 환자분들. 이분들은 매년 종합검진을 빠짐없이 받으세요. 마치 새해 덕담 인사처럼 말이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고 나서 바로 검진 예약 잡으셨어요? 이런 분들이에요. 검진 받고 나서는 결과 나올 때까지 3일 밤을 꼬박 새우세요. 마치 대학교 합격 발표 기다리는 수험생처럼요. 그런데 막상 결과지를 받으면 이상 소견이라는 말에 또 불안해하시죠. 이런 분들한테 말씀드려요. 검진 일정을 좀 늘려보세요. 매년 받던 걸 2년에 한 번으로 바꿔보시라고요. 그러면 처음에는 뭔가 놓치는 게 아닐까 하실 거예요. 하지만 실제로는 아무 차이가 없다는 걸 알게 되실 거예요. 한 할머니가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선생님, 검진을 2년에 한 번으로 줄였더니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어떤 일이요? 검진비로 아낀 돈으로 손자한테 용돈을 줬더니 할머니를 더 좋아해요. 하하, 이게 진짜 건강한 삶 아닐까요? 두 번째 타입 가족력 걱정형 환자분들. 우리 아버지가 대장암으로 돌아가셨어요. 어머니가 위암이셨어요. 이런 분들이에요. 가족력 때문에 항상 걱정이 많으시죠. 이런 분들은 검진 주기를 조금 앞당기셔야 해요. 일반적으로는 50세부터 시작하는 대장 내시경을 40세부터 시작하시고 5년 간격을 3년 간격으로 줄이시면 돼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가족력이 있다고 해서 매년 검사 받을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암은 그렇게 빨리 자라지 않거든요. 마치 나무가 자라는 것처럼 천천히 자라요. 한 환자분이 재미있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선생님, 저는 가족력 때문에 매년 내시경을 받았는데 용종이 생기는 속도보다 제가 병원 가는 속도가 더 빨라요. 정말 그래요. 너무 자주 가실 필요 없어요. 세 번째 타입 만성질환 관리형 환자분들, 고혈압, 당뇨병 같은 만성질환이 있으신 분들이에요. 이분들은 검진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바로 매일매일의 관리예요. 혈압을 매일 재고 혈당을 체크하고 체중을 관리하는 게 어떤 검진보다도 중요해요. 검진은 1년에 한 번 찍는 스냅 사진 같은 거고 매일 관리는 실시간 CCTV 같은 거거든요. 어느 게 더 정확할까요?
당연히 매일 관리죠. 한 당뇨병 환자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선생님, 전에는 비싼 종합검진 받고 나서 당뇨가 조금 나빠졌네요 하는 말 듣고 충격받았는데 이제는 매일 혈당 재니까 오늘은 떡볶이를 너무 많이 먹었나? 이렇게 바로바로 알 수 있어요. 이게 진짜 건강관리예요. 네 번째 타입 VIP 검진형 환자분들. 이분들은 돈 아끼려다가 큰 병 걸리면 어쩌지 하는 생각으로 비싼 검진 패키지를 받으세요. 300만 원, 500만 원짜리 프리미엄 검진을 받으시죠. 그런데 말씀드릴 거 비싼 검진이 더 정확한 게 아니에요. 오히려 불필요한 검사가 더 많이 들어있을 뿐이에요. 마치 비싼 백화점 선물 세트처럼 포장은 화려한데 실속은 별로인 경우가 많아요. 한 부자 할아버지가 매년 1,000만 원짜리 검진을 받으시다가 제 말을 듣고 기본 검진만 받기 시작하셨어요. 그런데 몇 년 후에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선생님, 검진비 아낀 돈으로 매일 좋은 음식 먹고 운동도 하고 여행도 다니니까 훨씬 건강해진 것 같아요. 정말 그래요. 검진에 쓸 돈을 건강한 생활에 투자하시는 게 훨씬 효과적이에요. 모든 타입에게 공통으로 드리는 조언. 어떤 타입이시든 한 가지는 꼭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이 가장 잘 아세요. 의사보다도 더 잘 알아요. 몸에 이상이 생기면 몸이 신호를 보내거든요. 갑자기 체중이 빠진다든지 식욕이 없어진다든지 뭔가 덩어리가 만져진다든지 이런 증상이 있을 때 병원에 가시면 돼요. 반대로 아무 증상도 없는데 검사에서 이상하다고 나온 것들은 대부분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 몸은 생각보다 정직해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병원에서 검사를 권할 때 이렇게 물어보세요. 이 검사를 받지 않으면 제가 위험해지나요? 이 검사 결과로 치료가 바뀌나요? 만약 대답이 애매하다면 받지 않으셔도 돼요. 여러분이 주인이에요. 의사는 조언자일 뿐이에요. 최종 결정은 여러분이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검진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사실 가장 중요한 건 따로 있어요. 바로 매일매일의 생활 습관이에요. 제가 90세까지 건강하게 살 수 있었던 비결도 여기에 있거든요. 검진은 이미 생긴 병을 찾아내는 거예요. 하지만 생활 습관은 병 자체가 생기지 않게 막아주는 거죠. 어느 쪽이 더 좋을까요? 당연히 아예 병이 안 생기는 게 낫죠. 첫 번째, 걷기입니다. 또 운동 얘기네요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정말 중요해요. 저는 매일 30분씩 걸어요. 비가 와도 눈이 와도 걸어요. 마치 양치질하는 것처럼 습관이 되었거든요. 걷기의 효과는 어마어마해요. 심장병 예방, 당뇨병 예방, 치매 예방, 우울증 예방. 이런 효과를 내는 약이 있다면 얼마나 비쌀까요? 하지만 걷기는 공짜예요. 한 환자분이 재미있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선생님, 전에는 100만 원짜리 검진 받고 나서 혈압이 높아졌네요 하는 말 듣고 실망했는데 이제는 매일 걸으니까 혈압약도 줄였어요. 게다가 동네 할머니들하고 친해져서 수다 떨 친구도 생겼어요. 이게 진짜 일석이조죠. 두 번째, 혈압과 체중을 매주 재세요. 집에 혈압계 하나 장만하세요. 그리고 매주 일요일마다 혈압과 체중을 재서 달력에 적어두세요. 이게 어떤 검진보다도 정확한 건강 지표예요. 혈압이 갑자기 오른다. 그럼 짠 음식을 줄이고 스트레스를 관리하세요. 체중이 갑자기 빠진다. 그럼 병원에 가보세요. 이렇게 실시간으로 몸의 변화를 감지할 수 있어요. 한 할아버지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전에는 1년에 한 번 검진 받고 당뇨가 나빠졌다는 말 듣고 깜짝 놀랐는데 이제는 매주 체중 재니까 이번 주에 치킨을 너무 자주 먹었나? 이렇게 바로 알 수 있어요. 정말 그래요. 자기 몸의 CEO가 되는 거예요. 세 번째, 식사 조절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소식하세요. 젊을 때처럼 많이 먹으면 안 돼요. 특히 저녁에는 적게 드세요. 저녁을 적게 먹으면 밤에 배고파요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럼 일찍 주무세요. 짠 음식도 줄이세요. 김치, 젓갈, 라면 이런 것들 말이에요.
그럼 뭘 먹고 살아요? 라고 하시는 분들께 말씀드려요. 단맛으로 간을 맞춰보세요. 꿀, 조청, 과일, 이런 걸로 말이에요. 한 할머니가 재미있는 발견을 하셨어요. 선생님, 짠 음식 줄이고 단맛으로 바꿨더니 손자들이 할머니 집에 더 자주 와요. 왜 그런지 알겠어요? 할머니 집 음식이 맛있어졌거든요. 건강도 챙기고 가족들도 좋아하니 일석이조죠. 네 번째, 충분한 수면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잠이 중요해요. 하루에 최소 7시간은 주무세요. 나이 들면 잠이 안 와요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대부분 낮잠을 너무 많이 자서 그래요. 낮잠은 30분 이내로 제한하세요. 그리고 저녁 9시 이후에는 TV나 핸드폰을 보지 마세요. 뇌가 흥분해서 잠이 안 와요. 한 할아버지가 이런 변화를 경험하셨어요. 전에는 밤에 잠 못 자서 혈압약을 늘렸는데 수면 패턴을 바꾸니까 혈압이 저절로 떨어져서 약을 줄였어요. 의사가 깜짝 놀라더라고요. 수면이 최고의 약이에요. 다섯 번째, 금연과 절주입니다. 이건 말할 것도 없죠. 담배는 당장 끊으세요. 나이가 이런데 지금 끊어봤자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틀렸어요. 언제 끊어도 효과가 있어요. 술도 줄이세요. 특히 혼자 마시는 술은 위험해요. 가족들과 함께 기쁜 일이 있을 때만 조금씩 드세요. 한 환자분이 금연 후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선생님, 담배 끊고 나니까 음식 맛이 살아났어요. 그리고 계단 올라갈 때 숨이 안 차요. 가장 좋은 건 손자가 할아버지 냄새 안 나요. 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게 진짜 보상이죠. 이 모든 걸 한꺼번에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씩 천천히 바꿔가세요. 이번 달에는 걷기 습관을 만들고 다음 달에는 혈압 재는 습관을 만들고 이런 식으로 말이에요. 작은 변화가 큰 기적을 만든다는 말이 있어요. 정말 그래요. 검진 한 번 받는 것보다 매일 조금씩 좋은 습관을 실천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에요. 제가 90세까지 건강하게 살 수 있었던 비결이 바로 이거예요. 특별한 건 없어요. 그냥 기본에 충실했을 뿐이에요.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실제로 병원에 가시면 의사들이 여러 가지 검사를 권할 거예요. 그때 어떻게 대답하실 건가요? 막상 의사 앞에 앉으면 네, 선생님 하고 다 받게 되시죠. 그래서 미리 준비를 해 두셔야 해요. 상황 1 나이가 드시니까 심장 검사 한번 받아보세요. 이렇게 말하세요. 선생님, 제가 가슴이 아프거나 숨이 차는 증상이 있나요? 의사가 아니요. 그런 증상은 없으시네요. 라고 하면 그럼 받지 않겠습니다. 증상이 생기면 그때 받을게요. 라고 하세요. 이때 의사가 그래도 예방 차원에서 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예방은 운동과 금연으로 하겠습니다. 라고 답하세요. 완벽한 답변이에요. 한 할머니가 이런 경험을 하셨어요. 의사가 심장 초음파를 권했는데 할머니가 증상이 없는데 왜 받아야 하나요? 라고 물으셨대요. 의사가 잠깐 당황하더니 그럼 괜찮습니다. 라고 하더래요. 할머니 말씀이 의사도 사실은 불필요하다는 걸 알고 있구나 싶으셨대요. 상황 2 내 MRI 한번 찍어 보시죠. 이렇게 대답하세요. 선생님, 제가 머리가 아프거나 어지럽거나 기억력이 갑자기 나빠진 증상이 있나요? 없다고 하면 그럼 필요 없겠네요. 그런 증상이 생기면 바로 오겠습니다. 라고 하세요. 여기서 의사가 치매 예방 차원에서 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치매 예방은 독서와 운동으로 하겠습니다. MRI로는 예방이 안 되잖아요. 라고 답하세요. 정말 맞는 말이에요. 상황 3 전신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좋겠어요. 이건 단호하게 거절하세요. 전신 검사는 방사선 피폭이 너무 많아서 받지 않겠습니다. 대신 필요한 부위만 따로따로 받을게요. 라고 하세요. 의사가 요즘 기계가 좋아져서 방사선량이 줄었어요. 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래도 없는 것보다는 많잖아요. 증상이 없는데 굳이 받을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라고 답하세요. 한 할아버지가 재미있는 말씀을 하셨어요. 전신 PT를 권하길래 제가 전신 마사지도 비싼데 전신 검사는 얼마나 비싸겠어요?
돈 아껴서 마사지 받겠습니다라고 했더니 의사가 웃더라고요. 유머로 상황을 넘기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상황 4 이상 소견이 있으니 추가 검사가 필요해요. 이때가 가장 중요해요. 일단 당황하지 마세요. 그리고 이렇게 물어보세요. 선생님, 이 소견이 당장 제 생명을 위험하게 하나요? 대부분 당장은 아니지만 이라고 대답할 거예요. 그럼 얼마나 지켜봐야 하나요? 라고 물어보세요. 3개월 후에 다시 봅시다라고 하면 1년 후에 봐도 될까요? 라고 제안해 보세요. 대부분 그래도 됩니다라고 할 거예요. 실제로 한 환자분이 폐에 작은 결절이 있다는 말을 들었는데 선생님, 이게 3개월 만에 암이 될까요? 라고 물으셨대요. 의사가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라고 하더래요. 그래서 1년 후에 다시 보기로 했는데 1년 후에도 그대로더래요. 상황 5위 검사를 안 받으면 위험할 수 있어요. 이런 말을 들으면 구체적으로 물어보세요. 어떤 위험인가요? 확률이 얼마나 되나요? 다른 방법은 없나요? 이렇게 3가지를 꼭 물어보세요. 대부분의 경우 확률은 매우 낮고 다른 방법도 있다는 걸 알게 되실 거예요. 그러면 확률이 낮으니까 일단 지켜보겠습니다라고 하시면 돼요. 마음가짐이 중요해요. 의사한테 이런 질문을 하는 게 부담스러우실 수도 있어요. 의사 기분 나쁘게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 말이에요. 하지만 괜찮아요. 좋은 의사일수록 환자의 질문을 환영해요. 오히려 아무 질문도 하지 않고 네, 선생님 하는 환자를 더 걱정해요. 왜냐하면 나중에 뭔가 문제가 생기면 왜 미리 설명 안 해줬냐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당당하게 질문하세요. 여러분의 권리예요. 준비해 두세요. 병원 가기 전에 메모장에 질문들을 적어가세요. 막상 의사 앞에 앉으면 긴장해서 물어볼 것들을 깜빡하거든요. 증상이 있나요? 위험한가요? 다른 방법은 없나요? 이 3가지만 적어가셔도 충분해요. 한 할아버지가 재미있는 방법을 쓰시더라고요. 병원 갈 때 손자를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의사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할아버지도 더 당당하게 질문할 수 있으시대요. 손자 앞에서 바보 할아버지가 될 수는 없잖아요. 하시면서요. 좋은 아이디어죠. 자, 그럼 이제 실제로 어떻게 실천하실지 구체적으로 정해 보겠어요. 말로만 들으면 금세 잊어버리거든요. 나만의 검진 달력 만들기. 벽에 걸 수 있는 큰 달력을 하나 준비하세요. 그리고 이렇게 표시해 두세요. 위내시경 짝수 해마다 2024년, 2026년, 2028년. 대장 내시경 5년마다 2025년, 2030년, 2035년. 한 할머니가 말씀하시길 달력에 적어두니까 마음이 편해져요. 마치 생일처럼 정해진 날짜가 된 기분이에요. 월간 건강 체크리스트. 매달 첫째 주 일요일에 이것들만 체크해 보세요. 체중이 2kg 이상 변했나? 새로 만져지는 덩어리가 있나? 지속되는 기침이나 숨참이 있나? 이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병원에 가세요. 없으면 굳이 검사 안 받으셔도 돼요. 가족과 함께 만드는 건강 수첩. 복용 중인 약 목록. 검진 일정과 결과. 응급 상황 시 연락처. 이렇게 한 장에 정리해 두시면 병원 갈 때 아주 유용해요. 자주 묻는 질문들 소개해 드릴게요. 첫째, 가족력이 있는데 정말 검진을 줄여도 될까요? 시작 연령을 앞당기고 간격을 단축하세요. 하지만 매년은 과도해요. 대장암 가족력이 있으시면 40세부터 3년마다면 충분합니다. 두 번째, 의사가 권하는데 거절하기가 어려워요. 집에 가서 가족과 상의해 보겠습니다라고 하세요. 일주일 후 전화로 생각해 보니 지금은 받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면 돼요. 세 번째, 친구들은 다 비싼 검진을 받는데 안 받아도 될까요? 저는 의사와 상의해서 꼭 필요한 것만 받기로 했어요 라고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긴 시간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마지막 메시지를 전하고 싶어요. 검진은 불안을 사는 게 아니라 미래 일정을 사는 것입니다. 올바른 검진은 안정감을 줘야 해요. 5년 후에 대장 내시경,
2년 후에 위내시경 이렇게 미래를 계획할 수 있게 해주는 거죠. 여러분은 이제 자유입니다. 검진의 노예가 아니에요. 매년 받던 종합검진을 2년에 한 번으로 줄이는 자유, 불필요한 검사를 거절하는 자유, 그 돈으로 맛있는 음식 먹고 여행 다니는 자유를 얻으신 거예요. 마지막 당부. 건강한 생활 습관, 적절한 검진, 그리고 스트레스 받지 않는 마음가짐. 이게 전부예요. 더 이상 검진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여러분이 판단해서 결정하세요.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 것이니까요. 진짜 건강은 숫자가 아니에요. 매일 기분 좋게 일어나고 가족과 즐겁게 식사하고 친구들과 웃으며 수다 떠는 것이에요. 90세 의사의 양심 고백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더욱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사시기를 기원합니다. 검진은 받을 것만 받고 미룰 것은 당당히 미루고 무엇보다 여러분 자신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정보가 정말 도움이 되셨다면 꼭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좋아요도 꾹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이나 궁금한 점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주변의 가족들과 친구들에게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세요. 한 분이라도 더 올바른 검진 정보를 알 수 있도록 말이에요. 감사합니다.